변호사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남편 유산이 누구한테 갔다고요? 장례식장 안이 잠깐 얼어붙었습니다. 향냄새보다 먼저 제 숨을 막은 건 처음 듣는 이름 석차였습니다. 박진우. 40년을 같이 산 남편이 죽으면서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26살 낯선 청년에게 아파트와 보험금을 전부 남겼다고 했습니다. 40년을 같이 산 남편이었습니다. 무뚝뚝했고 독했고 자식들 등록금도 아까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뭘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영감이 자식을 둘이나 두고 웬 젊은 놈한테 전 재산을 남겨요? 변호사는 고개를 숙인 채 다시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직접 지정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이 진짜 배신당하면 눈물보다 웃음이 먼저 나온다는 걸. 평생 돈 한 푼 쓰는데 벌벌 떨던 인간이 죽고 나서야 제일 큰 돈을 낯선 청년한테 남겼습니다. 그것도 나 몰래. 그때였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봉투 하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박진우 씨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유산만이 아니었습니다. 편지까지 남겼다면 그 청년은 남편 인생에서 잠깐 스쳐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내가 모르고 살았던 남편의 또 다른 인생을 장례식장에서 처음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장 그 청년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가 내 남편이 숨겨둔 아들인지 아니면 내가 상상도 못한 죄의 증거인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요. 제가 그날 그 집 문을 열고 무엇을 보게 됐는지 궁금하시다면 화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톡톡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던 날은 남편이 먼저 하늘로 가던 날이었습니다. 비가 오려는지 하늘은 아침부터 눅눅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분향소 안에는 국화 냄새와 향 냄새와 사람들의 낮은 한숨이 뒤섞였습니다. 영숙은 검은 상복 소매 끝을 몇 번이나 손가락으로 문질렀습니다. 마음이 슬퍼서가 아니라 어쩐지 낯설어서 그랬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던 남편이었는데 떠나고 나서도 떠났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불쑥 튀어나와 장사 준비 안 하고 뭐 하냐고 말할 것 같았습니다. 태식은 살아생전 말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무뚝뚝했고 자기 속마음을 남에게 꺼내놓는 법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채소 장사로 허리를 굽히며 살았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새벽 공기를 먼저 마시고 밤늦게야 집 문턱을 넘던 사람이었습니다. 돈 한 푼 아끼자고 여름에도 낡은 선풍기 앞에 앉아 있었고 자식들이 대학 등록금을 이야기할 때도 얼굴부터 굳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아버지를 보고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보다 돈이 먼저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영숙은 속이 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했습니다. 태식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0몇 해 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래도 웃기도 하고 자식들 머리도 쓰다듬고 주말이면 소주 한 잔에 흘러간 노래를 흥얼거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얼굴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돈 이야기에 예민해졌고 남의 부탁을 못 들은 척하게 되었고 가끔 밤중에 헛숨을 쉬며 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영숙은 그게 다 삶이 사람을 닳게 만들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살아내느라 독해진 줄만 알았습니다. 장례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검은 서류 가방을 무릎에 올린 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유언 공증을 해두셨습니다. 영숙은 상주석에 앉은 채 눈을 들어 변호사를 보았습니다. 아들 민수와 딸 수진이도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유언이요?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고인 명의의 아파트와 보험금 전액의 수익자를 박진우 씨로 지정하셨습니다. 순간 영숙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물었습니다. 누구요? 변호사는 다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박진우 씨입니다. 현재 26살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분향소환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영숙은 목 안에 돌멩이가 걸린 듯 숨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40년을 같이 산 남편의 유산이 자식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생전 처음 듣는 26살 청년에게 간다는 말이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슬픔이 아니라 모욕감이었습니다. 속이 뒤집히는 배신감이었습니다. 자식들 등록금도 아까워하던 인간이 남 모르는 젊은 놈한테 전 재산을 남겼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칼끝처럼 찔렀습니다. 영숙은 입술을 깨물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밖에서 나온 자식이네. 아들 민수가 누가 들을까 놀라 고개를 확 돌렸습니다. 엄마, 아니면 뭐겠니? 평생 우리한테는 돈 없다고 독하게 굴던 사람이 죽고 나서 웬 젊은 놈 이름을 남겨. 영숙의 눈빛이 점점 서늘해졌습니다. 태식의 영정사진 속 무표정한 얼굴이 그 순간만큼은 너무 낯설었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사진을 향해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 밥 해먹이고 자식들 키우고 병수발까지 했는데 결국 내 몫은 이 장례식장 바닥뿐이야? 그때 변호사가 망설이다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고인께서 박진우 씨에게만 별도로 전달해달라고 남기신 편지도 있습니다. 영숙은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복 치맛자락이 무릎에 걸려 휘청할 뻔했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편지까지. 그 순간 영숙은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숨겨둔 인생이 있었습니다. 숨겨둔 여자나 숨겨둔 자식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비밀이 태식의 죽음 뒤에서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변호사의 손에 든 봉투를 노려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놈 주소 어디예요? 그리고 그날 밤 장례식장을 지키느라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영숙은 끝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듣는 청년 이름 하나가 그녀의 가슴 속에 분노처럼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진우.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낯선 청년에게 전 재산을 남겼다는 사실은 영숙의 가슴을 서늘하게 식혔다가도 이내 뜨겁게 끓어오르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때까지만 해도 미처 몰랐습니다. 그 이름 하나가 죽은 남편의 비밀만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살아온 40년, 결혼 생활의 바닥까지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막상 진실 앞에 서게 되면 남편을 원망해야 할지, 불쌍히 여겨야 할지 그조차 분간할 수 없게 되리라는 것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아들과 함께 그 청년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그 집 문을 열면 상간녀의 흔적이 튀어나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불륜보다 더 오래된 죄였습니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골목은 비탈이 심했습니다. 택시는 중간에서 더 못 올라간다고 했고 영숙과 아들 민수는 걸어서 언덕을 올랐습니다. 낡은 계단 난간은 녹이 슬어 있었고 옥상으로 오르는 길목마다 젖은 빨래 냄새와 국 끓는 냄새가 엉겨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두 집 살림을 숨기고 있었다니, 꼴에 두 집 살림한다고 애썼을 생각을 하니 헛웃음과 화가 밀물썰물처럼 들어왔다. 나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영숙은 숨이 가빴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가 사람을 밀어 올릴 때는 나이도 무릎의 아픔도 있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민수는 그런 영숙을 옆에서 붙잡으며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엄마 진정하고 얘기합시다. 무턱대고 소리부터 지르지 말고. 영숙은 쏘아붙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우리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얌전히 문 두드리게 생겼니? 주소 끝에 적힌 방은 옥탑방이었습니다. 양철문은 색이 발에 있었고 문고리 옆에는 작은 종이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초인종 고장 조용히 두드려 주세요. 영숙은 그 문장을 보고도 더 분했습니다. 생활은 가난하고 예의는 번듯한 척하는 꼴이 가증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쿵쿵쿵. 잠시 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조금 열리더니 젊은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26살. 변호사가 말했던 바로 그 나이쯤 되어 보였습니다. 눈이 크고 마른 얼굴이었습니다. 놀랄 때마다 어쩔 줄 모르며 눈동자가 흔들리는 청년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더 화가 치밀었습니다. 젊다는 것만으로 미웠고 태식이 그 아이에게 남긴 돈과 집이 그 얼굴 뒤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박진우냐? 청년은 영숙과 민수를 번갈아 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그 한마디에 영숙은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누구긴 누구야, 내가 돈 받아 먹은 사람 마누라지. 민수가 놀라 어머니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숙은 방 안으로 튀어들어가 눈으로 집안을 훑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작은 식탁 하나, 벽에 붙은 낡은 선풍기, 그리고 창가 쪽 오래된 장식장 위에 놓인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영숙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곳에는 태식이 늘 아끼던 낡은 손목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쇠줄이 조금 늘어나고 유리 한쪽이 미세하게 긁혀 있던 시계. 젊은 시절 영숙이 남편에게 준 예물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진 유일하게 가장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더 믿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태식의 사진이 액자에 꽂혀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이 되기 전 머리숱이 아직 무성하고 눈빛이 지금보다 훨씬 뜨겁던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영숙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녀는 성큼성큼 다가가 청년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내 엄마 누구야 말해. 우리 영감이 너희 집에 왜 사진까지 두고 가? 시계는 왜 여기 있어? 내 남편이랑 무슨 관계야? 죽을 때까지 우릴 속일 수 있을 줄 알았어. 진우는 뒤로 휘청거리며 손을 떼어내지도 못했습니다. 콧불소처럼 달려드는 영숙을 젊은 아들인 민수도 떼어내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진우는 영숙을 어쩌지 못한 채 말을 버벅거렸습니다. 누구세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하지만 영숙은 진우라는 청년이 대꾸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뭐가 아니야 이 집 꼴을 보니 그 인간이 없는 집구석을 어떻게든 채워보겠다고 얼마나 오래 퍼다 날랐는지 보인다. 우리 새끼들한테는 없다는 소리만 하더니 영숙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분노는 사실 확인보다 빠르게 커졌습니다. 그녀는 자기 말이 맞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야만 지금 느끼는 모욕이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민수가 어머니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일단 얘기부터 듣자고요. 뭘 들어? 사진이랑 시계가 다 말해주는데. 그러나 그때였습니다. 방 안쪽 커튼 뒤에서 바퀴 소리가 났습니다. 천천히 낡은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좁은 방 안에 길게 울렸습니다. 영숙과 민수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기에는 휠체어를 탄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마른 어깨 위에 얇은 쇼를 두른 채 창백한 얼굴로 문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50대 정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에 힘을 주고 휠체어를 조금 더 앞으로 밀더니 숨을 한번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단단했습니다. 영숙은 거칠게 돌아섰습니다. 응 그래 너구나. 남의 남편 꼬드겨. 떡하니 자식 낳고 살면 뭐라도 떨어질 줄 알았어. 영숙은 분노와 슬픔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죽은 남편 대신 이 집안을 박살내고 가야 속이 후련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볼 수 있으면 보라고. 네가 그렇게 떠나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당해줄 줄 알았냐며. 이미 떠난 남편에게 여기서 할 수 있는 복수가 이 집뿐이라면 최선을 다해 해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짧은 숨 사이에 오래된 체념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그분 아들이 아닙니다. 영숙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뭐야? 여자는 영숙의 눈을 정면으로 보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기다렸던 순간을 맞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는 25해 전 그분 때문에 죽었습니다. 박태식 씨 때문에요. 순간 방 안 공기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영숙은 갑자기 공기가 없어져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민수의 손이 어머니 팔에서 스르르 떨어졌습니다. 영숙도 영숙이지만 민수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진우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식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말. 그 사실 자체는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이 청년의 입과 휠체어를 탄 여자의 눈앞에서 살아있는 현실로 다시 들려오는 순간, 영숙은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 하나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불안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태식이 왜 평생 돈에 미쳐 보였는지, 왜 활기차던 그 얼굴에 그림자를 띄운 채 평생을 살았는지, 모든 기억을 다시 바꿔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옥탑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커튼 끝만 조금 흔들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여자는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자는 영숙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25년 전 일, 남편분 사고 기억하시죠? 그 한마디에 영숙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25해 전, 태식이 졸음운전 사고를 냈던 그날은 그녀도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집을 팔아 합의금을 마련했고 법적 처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태식은 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죽은 사람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영숙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영숙은 저도 모르게 두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분노로 이 집을 박살내겠다는 각오로 왔다가 되려 영숙이 박살난 기분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영숙의 가족에게도 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잊고 살아온 일이었습니다. 그 사고는 분명 태식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법원도 갔고 합의도 했고 집행유예도 받았습니다. 당시 영숙은 돈이 없어서 친정의 고개를 숙였고 아이들 학원도 끊어야 했고 온 집안이 몇 년 동안 허덕였습니다. 그녀는 그 시간을 떠올리며 마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일은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법대로 벌 받았고 합의도 했고 여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은 끝났을지 몰라도 남편이 떠난 우리 집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었죠. 영숙은 알 것 같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린 자녀를 둔 가장이 떠난 가정. 삶이 순탄치 않았겠죠. 휠체어를 탄 여자는 그간의 삶에 지친 듯 덤덤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분 마음도 안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가 영숙의 가슴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너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남편에게 어울렸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자신의 다리를 한번 내려다보고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저도 그분을 원망했습니다. 원망 안 하는 게 이상하지요. 남편이 죽고 남은 건 빚하고 아이하고 시어머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분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금을 뿌렸고 물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무릎을 꿇고 울더군요. 법적 처벌은 받았지만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요.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너무 여러 번 들은 사람처럼요. 하지만 들을 때마다 여전히 아픈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영숙은 멍한 얼굴로 서 있다가 겨우 중얼거렸습니다. 찾아왔다고요, 우리 남편이. 네. 몇 번이나.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께서 그분 얼굴에 물을 끼얹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매달 돈을 두고 갔습니다. 생활비였습니다. 처음에는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받으면 남편을 팔아먹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아이가 울고 시어머니가 쓰러지고 쌀통이 비니까 사람이 끝까지 자존심만 지키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영숙의 귓가가 웅웅 울렸습니다. 매달 돈을 두고 갔다고. 그 긴 세월 동안 그녀는 갑자기 태식의 습관들이 머릿속에서 줄줄이 떠올랐습니다. 시장 마감하고 돌아와서 돈봉투를 꺼내 장부를 적던 모습. 절대로 택시를 안 타던 것. 새 운동화도 못 사고 밑창 다른 구두를 덧대 신던 것. 자식들 결혼식에서도 축의금 액수부터 계산하던 그 야박한 얼굴. 그 모든 것이 순간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아직 그쪽으로 마음을 넘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쉽게 이해해버리면 자기가 지난 세월 미워했던 이유가 통째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처음과 다르게 분노가 가라앉고 왠지 모를 막막한 기분이 몰려왔습니다. 막말하던 영숙은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히 말하려 애썼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알아요? 새벽마다 시장 나가고 발 퉁퉁 부어서 들어오고 한겨울에 난방도 제대로 못 틀면서 그렇게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에요. 그 사람 혼자 이룬 게 아니라고요. 나도 그 시간을 같이 버텼다고요. 말을 내뱉고 나서야 영숙은 자신이 지금 누구한테 이러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자신의 남편 때문에 남편을 잃은 여자. 따지고 보면 이 자리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자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말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옳고 그름보다 서러움이 먼저 나오나 봅니다. 남편과 40년을 같이 살았고, 같이 가난했고 같이 버텼는데, 그 끝에서 자기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미워할 남편은 이미 없었습니다. 그러니 분노는 갈 곳을 잃고, 엉뚱한 자리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영숙은 그게 부끄러우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진우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맑으면서도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 돈을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럼 왜 받았어요? 받으려고 받은 게 아닙니다. 저한테 상속된지도 몰랐어요. 영숙은 웃었습니다. 허탈하고 차가운 웃음이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을 누가 믿어? 영숙은 자신이 이런 말할 처지가 아니란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죽을 죄는 남편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평생 그 죄를 갚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하는 짓은 그 세월을 통째로 뒤엎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는데 영숙의 말이 못나게도 곱게 나가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가도 밉고 후회스럽다가도 원망스럽고 이상한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진우는 한참 망설이다가 장식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놓인 낡은 시계를 들고 왔습니다. 시계를 쥔 손가락 끝이 약하게 떨렸습니다. 이 시계는 할아버지가 고등학교 입학하는 날 주셨습니다. 할아버지. 그 말에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청년에게는 원수나 다름없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치고 너무 다정했습니다.
진우는 시계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돌 무렵에 돌아가셔서 얼굴도 모릅니다. 저한테 아버지 같은 사람은 사실 그분이었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말. 그 모순이 너무 기괴하게 들렸습니다. 뭐라고?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옥탑방 안은 더 이상 단순한 분쟁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40년 결혼 생활보다 더 복잡한 시간이 쌓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휠체어를 탄 여자를 다시 보았습니다. 처음 눈이 마주쳤을 때는 상간녀를 보듯 노려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그 여자는 싸울 기력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40 중반은 되었을까 싶었는데 50이 넘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병을 오래 앓은 사람 특유의 창백함이 온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사님, 제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지만 영숙은 더 이상 서 있을 기력이 없었습니다. 민수도 말을 잇지 못하고 영숙의 팔만 꽉 붙들고 서 있었습니다. 영숙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우 어머니가 숨을 한번 고르더니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묵혀둔 것을 어렵게 꺼내는 것 같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진우 엄마의 눈에는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눈물이 고이는 듯 했습니다. 너무 오래 묵혀둔 것들이 입을 통해 나오기도 전에 눈물로 새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 아침, 저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그녀의 첫마디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새벽 배송 일을 나가면서 오늘 저녁엔 일찍 들어오겠다고 했어요. 아이가 돌 지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손이 많이 갔었죠. 남편이 퇴근하고 나서야 제가 밥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진우는 벽에 기대어 가만히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몇 번을 들었는지 모를 이야기였습니다. 어릴 때 떠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을 그리워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돌 무렵에 떠나보낸 아버지라 기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청년에겐 아버지의 냄새도 목소리도 손의 온기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겠죠. 진우 엄마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진우 엄마의 목소리가 한 박자 가라앉았습니다. 경찰이 왔을 때 저는 아직 찌개를 불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남편 퇴근 시간에 맞게 데우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전 그날 이후로 그 찌개 냄새를 한동안 맡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멍한 얼굴로 진우 엄마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영숙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날의 일이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이 어떤 무게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요리를 하다가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은 여자. 이제 막 1살이 된 아이를 아는 채 말이죠. 남편은 26이었습니다. 그 나이가 귓속에 박혔습니다. 영숙의 남편 태식이 사고를 냈을 때 상대 남자 나이가 26이었습니다. 저는 26살에 홀로 됐습니다. 아이가 있었고 연로하신 시어머니가 계셨고 빚이 있었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이 30만 원이었습니다. 영숙은 자기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합의금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병원비로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의 부고 소식 듣고 쓰러지셨거든요. 뇌졸중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갓난아이와 반신불수 시어머니를 둘 다 돌봐야 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기억이 흐릿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진우 엄마도 쉬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눈물 쏟을 새도 없이 이어졌던 고단한 삶. 그 삶이 진우 엄마의 얼굴에 비치는 듯 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아이를 포대기에 묻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죠. 밤에는 시어머니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그게 한 3년 됐을 때 시어머니마저 돌아가셨고요. 여자는 잠시 무릎 위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굵고 거칠었습니다. 그 즈음 제 몸도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한 줄 알았습니다. 너무 오래 혹사를 시켰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서 쓰러졌습니다. 아이가 옆에 있었는데 제가 먼저 넘어졌죠. 진우가 그 대목에서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디스크에 류머티즘에 제 몸은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냉기를 많이 쐬고 무리해서 생긴 병들이었습니다. 치료를 제대로 받을 형편이 안 됐습니다. 조금 버티다 쓰러지고 또 버티다 쓰러지고 그렇게 10년쯤 지나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다리를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이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제가 걷는 게 힘들어도 애써 감췄습니다. 엄마가 아픈 걸 알면 아이가 눈치를 볼까 봐서요. 그런데 아이는 다 알더군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장 보는 걸 들어줬습니다. 중학교 때는 밥을 직접 했습니다. 진우 엄마는 100번, 10,000번을 이야기해도 눈물이 날 것 같은 과거를 이야기하며 속으로 울음을 꾹꾹 삼켰습니다. 그래도 버텨올 수 있었던 건 박태식 씨가 보내온 돈 때문이었습니다. 넉넉한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도 우릴 가난해서 구제해 줄 만큼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게다가 식구들에게 비밀로 하고 돕는 거라면 더더욱요. 그러나 제가 쓰러져 시장에 나가지 못하는 날에도 조금이라도 보내준 돈으로 밥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막막할 때도 그 사람이 보내준 봉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없었다면 어린 제 아들, 진우가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영숙은 갑자기 숨이 가빠졌습니다. 자기 남편이 모르는 집에서 다른 인생을 살아왔다는 사실이 배신이라기보다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같이 산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 그때 진우의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사님이 아직 모르시는 게 더 있습니다. 영숙은 본능적으로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 상황만으로도 버티기 힘든 지경인데 뭔가 더 있다는 말이 더 큰 비밀을 품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자신에게 달라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인가 더 들으면 영숙은 모든 기억을 잊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어떤 기억도 떠올리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요. 진우 엄마는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25해 전 남편이 낸 사고보다 영숙을 더 크게 무너뜨릴 이야기가 마침내 입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돈만 보내신 게 아닙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너무 많은 일을 겪고 들은 영숙에게 뜻밖의 말들이 한 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휠체어를 탄 여자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던 해, 여자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목이 잠긴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쓰러졌습니다. 영숙의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처음에는 과로인 줄 알았습니다. 밤새 알바하고 학교 가고 집에 와서 또 집안일을 하던 아이였으니까요. 그런데 병원에서 말했습니다. 간이 망가지고 있다고. 어릴 때부터 영양이 부족했던 데다 무리를 너무 오래 해서 생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선천적으로 간이 건강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영숙은 저도 모르게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26살 청년은 고개를 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이식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죽겠구나. 남편을 따라 내 아들마저. 돈도 없고 맞는 기증자도 없을 테고. 세상이 우리 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버리는구나 싶었습니다. 여자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래 참는 훈련이 된 사람처럼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박태식 씨가 나타났습니다. 영숙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여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아들 병명을 알고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그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여기 있나 싶었습니다. 영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진우 검사 결과를 들었다고.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오래 지켜봐 왔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검사를 받아보겠다고.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내 남편 목숨을 앗아간 사람. 그 사람 돈으로 생활하고는 있었지만 원수의 간까지 받고 싶진 않았어요. 아들 목숨이 달린 일인데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검사를 받는 건 제 일입니다. 결과가 안 맞으면 그만이고, 맞으면 그때 다시 이야기합시다.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맞았습니다. 영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제 앞에서 울더군요. 아들은 살려야 하지 않냐며. 영숙은 입술이 떨려왔습니다. 남편 태식이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던가. 40년을 살며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더군요. 내가 저 아이 아버지를 데려갔습니다. 법원에서 벌 받고 돈 보낸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저 아이가 살아야 내 죄가 끝납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입니다. 방 안에 무거운 적막감이 내려앉았습니다. 바깥의 바람도 멎은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그 문장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장 작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몸을 여는 수술을. 가장 작은 일이라고요. 수술은 잘 됐습니다.
여자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 사람은 회복하는 동안에도 입원실에서 장부를 적었다고 합니다. 병원 간호사가 나중에 말해줬습니다. 쉬셔야 한다고 해도 뭔가를 계속 들여다봤다고요. 아마 시장 장부였겠지요. 영숙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랬겠구나. 그 사람은 수술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또 계산을 했겠구나. 오늘 채소값이 얼마고 이번 달 저 집에 보낼 돈이 얼마고. 야박하다고만 생각했던 그 장부가 이제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도 그 사람은 계속 왔습니다. 여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 상태를 확인하러 왔고, 나중에는 그냥 왔습니다. 아이가 학교 들어갔는지, 공부는 하고 있는지, 밥은 먹고 있는지, 제가 한 번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아이가 살아있는 게,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게, 자신이 남은 생 동안 꼭 해야 할 사명처럼 느껴진다고요.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게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곧 너무 믿겨서 더 아팠습니다. 그 사람은 집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대신 이 집에서 다 쏟아냈던 것입니다. 죄책감도 외로움도, 그리고 자신이 아직 사람이고 싶다는 간절함도. 그래서 그 시계가 여기 있는 거고요. 영숙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두고 가셨습니다. 아이가 고등학교 입학하던 날이었습니다. 이거 할아버지 건데 차고 다녀라 했답니다. 나름 비싼 시계라면서. 급할 땐 요긴하게 쓰라면서요. 아이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받았다고 했어요. 진우가 그때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낡은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쇠줄이 늘어나고 유리가 긁혀 있는 그 시계. 태식이 수십 년 손목에 차고 살던 것을요. 자기 손목에서 풀어 이 아이 손에 얹어준 날. 그 사람 마음이 어땠을까? 영숙의 머릿속에서 한 장면이 번개처럼 번쩍였습니다. 한 달간 낚시 여행을 다녀오겠다며 집을 비웠던 남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태식은 예고도 없이 저녁 밥상 앞에서 말했습니다. 나 한 달쯤 집 비운다. 영숙은 젓가락을 든 채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 입에서 한 달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부터가 이상했습니다. 태식은 하루 외출도 아까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사를 하루 쉬면 손해라고 생각했고, 시장 상인들 모임도 웬만하면 안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딜 가는데요? 태식은 국에 밥을 말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낚시. 당신이 무슨 낚시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바람도 좀 쐬어야지. 그 말이 영숙에게는 우습게 들렸습니다. 평생 바람보다 계산기를 가까이 한 사람이 갑자기 낚시라니요. 그러나 태식은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질문이 길어지면 입을 닫는 방식으로 대화를 끝냈습니다. 영숙은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나이 들고 힘드니까 저러나 보다. 어차피 돈 펑펑 쓰는 사람도 아니니 한번 다녀오라 하자. 태식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떠났습니다. 떠나는 아침에도 말이 없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잠깐 돌아봤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영숙도 그저 밥은 제때 먹으라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태식은 거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끔 짧은 문자만 왔습니다. 잘 있다, 더운데 몸 조심해라. 시장 물건값 장부는 서랍 둘째 칸에 있다. 다정함이라고는 없는 문장이었지만 영숙은 그것이 태식 방식의 안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태식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반쯤 죽은 사람처럼 축나 있었습니다. 살이 빠져 있었고 걸음도 전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영숙은 놀랐습니다. 낚시를 갔다 왔는데 왜 그렇게 병자꼴이 됐어요? 태식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밖에서 자고 먹고 하니까 힘든 거지. 별일 아니다. 그 뒤로도 이상한 일은 많았습니다. 몸을 자꾸 움츠렸고 무거운 짐을 들다가도 금방 인상을 썼습니다. 영숙이 병원 가보자고 하면 성질부터 냈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 여기저기 쑤시는 거야. 그러다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여름밤이라 더워서 태식이 상의를 갈아입다가 옆구리에서 배까지 길게 이어진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영숙은 기겁하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태식은 순간 움찔했지만 곧 태어난 척 말했습니다. 일하다가 찢어진 거다. 어디서 이렇게 길게 찢어져요? 현장에서 기계 모서리에 걸렸어. 그런 큰일이 있었으면 말을 했어야지. 태식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옷을 내려 입었습니다. 말하면 뭐하냐, 다 지난 일인데. 평소 제 일은 죽어도 자세히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영숙은 그때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섭섭하기는 했지만 이상하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탑방 안에서 그 흉터가 간 기증의 흔적이었다는 말을 들으니 영숙은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간을 줬다고요? 진우의 어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우는 천천히 셔츠 단추 하나를 풀었습니다. 왼쪽 갈비뼈 아래에서 배 쪽으로 이어지는 수술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젊은 피부 위에 오래 지워지지 않은 시간의 선처럼 보였습니다. 영숙은 남편이 이해되면서도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편이 미웠습니다. 왜 나한테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을까? 왜 나만 바깥에 세워둔 채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속죄를 다했을까? 왜 나는 내 남편 인생의 반을 모르고 살았을까? 그때 진우가 장식장의 서랍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 뭉치가 고무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들 반듯하지만 투박한 글씨. 영숙은 그 글씨를 알아보았습니다. 태식의 글씨였습니다. 시장 장부 쓰듯 눌러 쓴 글씨들이었습니다. 감정이 없어 보이지만 읽다 보면 이상하게 체온이 남는 글씨였습니다. 진우는 매니 편지 하나를 꺼내 읽지 않고 손에 쥔 채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갈 때 처음 받았습니다. 억울하다고 남 탓만 하며 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비뚤어지지도 말라고, 내가 어떤 어른이 되느냐가 내 아버지 몫까지 정하는 일이라고요. 영숙의 모간이 뜨겁게 조여왔습니다. 태식이 자식들에게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나? 늘 잔소리 대신 계산만 했던 사람처럼 기억되는데 정작 밖에서는 저런 말을 적어보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허물어뜨렸습니다. 민수도 옆에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씩씩거리던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의 낯선 얼굴을 처음 본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진우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그러셨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만 내 인생만큼은 망가지게 두고 싶지 않다고. 영숙은 더는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좁은 방 한쪽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비어버린 듯 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속은 기분이었고 동시에 너무 늦게 진실을 안 것 같은 억울함도 있었습니다. 그때 진우의 어머니가 천천히 다시 입을 뗐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차마 장례식장엔 갈 수 없었어요. 저희도 유산 이야기는 얼마 전 변호사에게 연락받고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영숙은 그 말에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받지 않으려 했다고요? 네, 그분은 저희 삶에 이미 할 만큼 다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내 아들을 살려주셨잖아요. 하지만 영숙은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가장 큰 비밀을 이제 알게 됐다는 사실이 못내 서운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진우가 마지막으로 꺼낸 말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도 오셨습니다. 그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 앞날을 내가 끝까지 지켜보지 못할 것 같다고요. 영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한 달 전? 네. 한 달 전이면 태식이 밤마다 속이 더부룩하다며 약만 먹던 때였습니다. 피곤해서 그렇다며 병원도 안 가던 때, 시장 일을 정리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혼잣말하던 때, 그때도 이 집에 와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영숙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죽기 직전까지도 두 집을 오가며 살고 있었습니다. 한 집에서는 무뚝뚝한 남편으로, 다른 집에서는 죄를 짊어진 노인으로,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영숙은 하나도 몰랐습니다. 옥탑방을 나설 무렵 진우가 조심스럽게 영숙을 불렀습니다. 여사님. 영숙은 뒤돌아보지 않은 채 멈춰 섰습니다. 할아버지를 미워하셔도 됩니다. 저도 오래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끝까지 미워하고 살기엔 그분이 제게 준 게 너무 많았습니다. 영숙은 차마 대답은 하지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뒤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혹시 뒤돌아보면 울음이 쏟아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영숙의 귀에는 한 문장만 울렸습니다. 법은 끝났을지 몰라도 그 사람 마음은 안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 남편 유품을 뒤지던 그 밤, 평생 돈만 알던 지독한 노인이 품고 다니던 복대에서 남편이 숨겨온 마지막 진심이 쏟아져 나올 줄은요. 집안은 장례를 치른 뒤에 정적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 발소리가 빠져나간 자리는 이상할 만큼 넓어 보였습니다. 영숙은 검은 상복도 갈아입지 못한 채 태식의 방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태식이 가끔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던 방이었습니다. 문턱 하나 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태식의 방은 살아생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장판 귀퉁이는 달아 있었고 벽에는 달력이 2달 전 날짜에 멈춰 있었습니다. 옷장은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옷마다 오래된 땀 냄새와 풀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이상하게 사람보다 먼저 죽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영숙은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양말, 작업 장갑, 약봉지, 시장 장부, 수첩.
수첩 첫 장에는 오늘 채소값과 도매상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끝까지 장사꾼이었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침대 머리맡 쪽 아래 칸을 열자 늘 몸에 차고 다니던 낡은 복대가 보였습니다. 회색 천은 땀에 절어 빛이 발해 있었고 고무줄은 늘어나 축 처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복대를 보는 순간 또 화가 올라왔습니다. 평생 그 복대를 차고 다니며 돈을 숨기고 한 푼이라도 더 움켜쥐려 했던 남편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늘 그 복대를 비웃었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아니라 돈을 감고 다녀. 영숙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복대는 태식의 욕심을 상징하는 물건 같았습니다. 시장에서 번 돈을 안주머니 대신 몸에 차고 다니며 누가 뺏어갈까봐 경계하던 노인의 모습이요. 그게 자기 남편의 초라한 자화상이라 여겼습니다. 그녀는 복대를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버릴 생각이었습니다. 죽고 나서까지 눈앞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대 안쪽에서 뭔가 딱딱한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돈다발 같지는 않았습니다. 종이를 여러 겹 접어 넣은 느낌이었습니다. 영숙은 손을 멈췄습니다. 복대 안쪽 숨겨진 박음질 틈을 더듬어 보니 작은 안주머니가 하나 있었습니다. 평생 같이 살면서도 몰랐던 자리였습니다. 영숙은 손끝으로 그 안을 뒤졌습니다. 접힌 쪽지 하나와 영수증 뭉치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시야가 흐려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방 불을 더 밝게 켜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쪽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태식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죄를 씻는 법은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자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다. 짧은 문장이었는데 영숙은 그 글을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마치 남편이 죽어서야 처음으로 자기 속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말 대신 몸으로만 짊어지고 있던 문장이 낡은 복대 속에서 이제야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들을 넘겼습니다. 1장, 2장, 10장, 20장. 해마다 바뀌는 날짜들. 보낸 사람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되어 있었지만 필체와 정리 방식은 분명 태식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생활지원금, 병원비, 학비, 임대료 보조. 가장 오래된 것은 사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해의 송금 내역이었습니다. 가장 최근 것은 불과 2달 전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영수증 더미를 가슴에 안고 그대로 굳었습니다. 법적 처벌 이후에도 남편은 거의 30해 가까운 시간을 매달 같은 짐을 안고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복대는 돈주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양심이 새어나갈까봐 자기 몸에 감아 묶어둔 띠 같았습니다. 그 순간 영숙은 태식이 왜 그토록 복대를 놓지 못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매일 아침 복대를 조여맬 때마다 스스로에게 같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잊지 말자. 오늘도 빠뜨리지 말자. 오늘도 살아있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 영숙의 눈에서 그제야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다가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당신 왜 그랬어?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방 안에 아무도 없는데도. 그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분해서 울고 가엾어서 울고 뒤늦게 알게 된 자신이 미워서 울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민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영숙은 급히 눈물을 닦지 못한 채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아들 민수와 딸 수진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어머니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영숙은 대답 대신 복대와 영수증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민수가 받아 몇 장 넘겨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도 옆에서 보다가 입을 막았습니다. 한참 정적이 흐른 뒤 민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돈을 보냈네. 수진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끼고 살았던 거야? 영숙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영숙은 이 슬픔 속에서도 현실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파트까지 꼭 줘야 하나.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영숙은 스스로가 너무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태식은 평생 혼자 죄를 감당했는데 자기는 진실을 알고도 제일 먼저 집부터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늙었고 내 노후도 있는데 내 평생을 바치고 내 전부인 이 집을 갑자기 나타난 청년에게 넘기는 게 정말 맞는 일인지 말이죠. 남편이 가해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 여자와 저 아이가 피해자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가슴 한쪽에서는 잘못한 건 남편인데 왜 내가 희생해야 하는지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진실 앞에서도 영숙은 자기 서러움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게 또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영숙은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영숙의 손이 문고리 위에서 굳었습니다. 박진우였습니다. 남편이 전 재산을 남긴 바로 그 청년.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셔츠를 단정히 입은 청년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순간 영숙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가 혹시 집을 보러 온 건 아닐까? 아직 마음의 결론도 내리지 못했는데 이 집을 이렇게 허무하게 저 청년에게 내주게 되는 건가? 영숙은 문고리를 잡은 손에 자기도 모르게 힘을 주었습니다. 영숙은 반사적으로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제 일을 떠올리면 미안해야 마땅한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경계심이 먼저 일었습니다. 여긴 무슨 일이에요? 진우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예상과 달리 예의를 갖추는 진우의 모습에 영숙은 당황했습니다.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비켜섰습니다. 잠깐 들어와요. 진우는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태식 영정 사진이 아직 거실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앞에서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영숙의 마음은 또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저 아이는 남편을 원수라 여기지도 못하고 은인이라고 부르지도 못한 채 그 사이 어디쯤에서 평생을 서 있었을 것입니다. 진우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건 변호사님 통해 받은 서류 사본입니다. 저는 아파트도 보험금도 받지 않겠습니다. 영숙은 그 말을 듣고도 선뜻 믿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받지 않겠습니다. 왜요? 영숙은 뜻밖의 말에 이유를 물었습니다. 받지 않겠다고 할 때 그 말이 사실이냐며 내용 증명을 남기자고 해야 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당황해서 왜요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진우는 잠시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제게 할 만큼 다 하셨습니다. 제 아버지를 데려간 원수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를 살린 은인인 것도 맞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안고 살아온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더는 무엇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숙은 의자 등받이를 붙잡았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은 더 아파졌습니다. 이 아이가 욕심내고 달려들었다면 차라리 미워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나오면 어른인 자신이 너무나 못나 보여 부끄러웠습니다. 진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여사님이 저희 집을 찾아오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사님께는 제가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일 텐데 남편 잃은 자리에 유산 문제까지 얹힌 셈이니 얼마나 괴로우실지 짐작도 못합니다. 저는 그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영숙은 애써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뭘 하세요? 같은 의견인가요? 영숙은 담담하게 굴고 싶었지만 왠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받지 말자고 하셨습니다. 살려준 것만으로도 평생 다 못 갚을 빚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숙은 진우 얼굴을 찬찬히 보았습니다. 가난해도 삐뚤어지지 말라고, 억울해도 남 탓하며 살지 말라고, 남편이 수십 년에 걸쳐 적어보낸 편지들이 이 청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쪽도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진우는 옅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자존심과 체념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분 죗값으로 살아온 인생이 돈으로 끝나는 건 싫습니다. 그리고 여사님 집까지 가져가면 저도 살아있는 내내 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영숙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양심보다 돈을 먼저 계산했던 자신의 마음이 누군가에게 들켜버린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저희는 그만 잊고 사셔도 됩니다. 할아버지도 아마 그걸 원하셨을 겁니다. 그는 다시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영숙의 머릿속에 어제 본 옥탑방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좁은 부엌, 낡은 장식장, 휠체어를 밀고 나오던 어머니, 바람 새는 창문, 젊은 청년이 늙은 어머니를 돌보며 사는 좁은 방. 너무 생생한데 잊고 살라니. 어떻게 잊을 수 있단 말인가. 영숙은 나가려는 진우를 불렀습니다. 이봐요. 진우가 돌아보았습니다. 영숙은 당장 붙잡을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에 있는 진심이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진우는 잠시 놀란 얼굴로 영숙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네. 거짓말하지 말고요. 정말입니다. 진우가 돌아간 뒤 거실에는 한동안 정막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태식의 영정 사진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처음으로 남편에게 화를 내지 않고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지켜낸 아이가 나더러 잊고 살래. 그래도 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고맙다거나 대견하다거나 그런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감정이 영숙의 가슴 한구석을 천천히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이 아이에게 쏟은 것들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편지도 시계도 그리고 자기 몸의 일부까지. 평생 자식들한테도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이 없던 사람이 이 아이에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게 서럽기도 했고 이상하게 부럽기도 했습니다. 이 청년이 미운 건지 아니면 이 청년을 통해 처음으로 남편의 다른 얼굴을 보게 된 것이 서러운 건지 영숙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영숙은 이상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장 보러 나갔다가도 진우 생각이 났고 국을 끓이다가도 휠체어 탄 그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좋은 배추가 들어오면 저 집도 김치가 있나 싶었고 갈비를 삶으면 젊은 놈이 고기나 제대로 먹고 사나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괜한 정 붙이지 말자. 내 남편이 마음 준 것과 별개로 나까지 깊이 들어가면 더 복잡해진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무처럼 딱 잘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느 오후 영숙은 반찬통 몇 개를 싸들고 옥탑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언덕을 오르는 발걸음이 처음 이 집을 찾아왔던 지난번과 달랐습니다. 그때는 분노가 밀어올렸고 이번에는 망설임이 천천히 그 집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문을 열어준 진우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영숙을 보는 순간 그대로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와서 악다구니를 썼던 그 여자가 반찬통을 양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니? 진우는 대답도 못한 채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영숙도 사실 자신이 왜 여기 왔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진우 엄마는 휠체어 위에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방문이 얼마나 뜻밖인지는 그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긴 왜 또? 영숙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냥 좋은 배추가 들어와서 왔어요. 김치 좀 담갔는데 맛 좀 보시라고요. 영숙은 반찬통 뚜껑을 하나하나 열면서 스스로도 민망했습니다. 멸치볶음, 소고기장조림, 나박김치 등 이 집 문을 발로 밀치고 들어온 사람이 오늘은 반찬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서먹하면 음식부터 앞세우게 됩니다. 마음을 직접 내밀 자신이 없을 때 밥이 대신 가는 것 같습니다. 방 안에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면서도 이상하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영숙은 가끔 그 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핑계를 만들었습니다. 김치가 많아서 사과가 들어와서 동네에서 떡을 돌려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갔습니다. 이유 없이 가도 되는 집처럼 아주 천천히요. 진우 어머니는 말수가 적었지만 속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여자는 어느 날부터인가 태식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비 오는 날이면 더 자주 오셨습니다. 왜 하필 비 오는 날이래요? 사고 난 날도 비가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날 영숙은 집으로 돌아와 한참 창밖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식이 왜 비 오는 날이면 괜히 말이 없어졌는지, 왜 와이퍼 소리만 들리면 눈을 감았는지, 이제야 알 것도 같았습니다. 진우는 생각보다 더 괜찮은 청년이었습니다. 낮에는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밤에는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도 챙기고 집안 살림도 서툴지만 끝까지 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우가 문을 열다가
손잡이에 손을 찧었습니다. 낡아서 헐거워진 문이었습니다. 왜 고치지를 않니? 고치려고 했는데 자꾸 잊어버렸습니다. 드라이버 어딨어? 네. 영숙은 결국 그날 30분을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드라이버를 찾고 나사를 조이고 된다 안 된다 실랑이를 하다 보니 어느새 그렇게 됐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영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로 오래 있었다고.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요. 그런데 다음에 또 갔습니다. 어느 날은 진우가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비 하나에 물을 너무 많이 넣은 채로요. 그렇게 끓이면 다 퍼져.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기왕 먹는 거. 맛있게 먹어야지. 영숙은 자기도 모르게 냄비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꼭 후회했습니다. 왜 또 거기서 시간을 보냈냐고. 그러나 후회는 늘 다음 날이면 흐릿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진우가 설거지를 하다가 불쑥 말했습니다. 저 오늘 필기시험 붙었습니다. 물류관리사 시험이었습니다. 영숙은 그게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잘했네. 별거 아닌데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래 남았습니다. 이 아이는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말할 사람이 별로 없구나. 영숙은 그날 집에 오는 내내 그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진우가 설거지를 하는 뒷모습을 보다가 영숙은 자기도 모르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 힘들지 않니? 진우가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병원 챙기고 일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버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진우는 한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젖은 손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들 때 이상하게 할아버지가 하신 말이 생각나요. 남 미워하는 일은 제일 쉬운 길인데 오래 가면 결국 내 인생도 망가진다고. 저도 처음에 이 말에 따졌어요. 우리 집을 이렇게 만든 게 당신 아니냐고. 그래도 그 말을 끝까지 하셨어요. 날 원망하라고 마음껏. 하지만 내 인생까지 원망하며 살지는 말라고.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진우만 붙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죽은 남편을 배신자로만 미워하고 싶은 마음. 왜 나만 몰랐냐고 끝없이 따지고 싶은 마음을 누군가 뒤에서 가만히 붙들어 매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아들 민수와 딸 수진이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영숙이 그 집에 드나드는 것을 처음에는 불편해했습니다. 그러다가 복대와 영수증과 편지들을 보고는 더는 함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한테는 참 모질었는데 저 아이를 살리려고 그랬다면 이해는 안 돼도 함부로 욕은 못하겠어요. 수지는 울먹이며 대꾸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한텐 말 안 했을까? 우리도 같이 짊어질 수 있었을 텐데. 영숙도 그 질문엔 답이 없었습니다. 아마 태식은 가족에게까지 짐을 나누는 걸 또 다른 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낸 사고이니 자기가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고 그렇게 미련할 정도로 생각했을 사람입니다. 며칠 뒤 진우 어머니가 어지럼증으로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영숙은 겉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 긴 복도. 진우는 혼자 차가운 병원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락할 사람도 옆에 있어줄 사람도. 영숙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걸음이 멈췄습니다. 저 아이 곁에 아무도 없구나. 기쁜 일이 생겨도 말할 사람이 없고 무너질 것 같은 밤에도 혼자 버텨야 하는 아이구나. 영숙은 말없이 진우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뒤에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밑이 퀭했습니다. 오셨어요? 어머니는 괜찮다니. 내 큰 고비는 넘겼대요. 곧 일반 병실로 옮긴대요. 너 밥은? 진우는 이번에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안 먹었지. 태식은 평생 이 아이 곁에 있어주려 했습니다. 편지를 쓰고 생활비를 보내고 자기 몸까지 떼어주면서. 그런데 정작 지금 이 아이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원수의 자식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남편이 평생 혼자 짊어지다 끝내 내려놓지 못하고 간 가장 무거운 책임이었습니다. 며칠 뒤 진우 어머니가 퇴원하던 날, 영숙은 집에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나고 갓 지은 밥이 김을 올리고 작은 식탁은 비좁았습니다. 이상하게도 태식의 빈자리까지 함께 채워지는 것 같은 저녁이었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영숙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얘 진우야. 네. 우리 집에서 같이 살래? 숟가락 소리가 멎었습니다. 진우가 그대로 굳었습니다. 어머니도 휠체어 위에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영숙이 숨을 한번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영감이 아들처럼 생각했다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남이라고 하겠니? 그리고 내 어머니도 여기서 병원 다니는 게 더 낫잖아. 옥탑방 우풍 맞으면서 더 버티지 말고. 진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는 놀람과 미안함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사님 저는. 영숙은 따뜻한 진심이 배어든 말투로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억지로 오라는 게 아니야. 생각해보고 싫으면 말고. 영숙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다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이었습니다. 다만 있잖아,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생각이 나더라. 진우 엄마 생각도. 밥은 먹었나, 두 사람은 잘 지내나. 꼭 남편 때문만이 아닌 것 같아. 어느 순간부터 그냥 내가 두 사람을 거기에 그렇게 두면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봐. 영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 오래 묵혀둔 말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이 있어서 왠지 마음이 편안했어요. 처음엔 미우면서 죄스럽고 불편하면서 미안했는데 지금은 그냥 고마워요.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가 고마운지 설명은 잘 못하겠는데 고마워요, 그냥. 진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 집에 와도 괜찮을까요?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던 진우 엄마도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이제 저희 그만 신경 쓰셔도 돼요. 더 미안해 하지도 않아도 되고요. 영숙은 그 말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괜찮고 말고가 어딨겠어요. 사람이 매일 밥같이 먹으면 가족이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진우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진우 어머니도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날 영숙은 태식 영정 앞에
밥 한 숟갈을 올려두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 당신 참 지독하게도 살았네. 나한테 욕먹으면서 자식들한테 구두쇠 소리 들으면서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을까. 저 아이 간에 당신 간이 붙어 있고 저 아이 편지에 당신 마음이 박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두 사람을 외면해. 영숙은 그제야 남편을 떠올리며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애써 훔쳤습니다. 못난 사람, 그러니까 거기선 돈 걱정 말고 남 눈치도 보지 말고 밥도 편하게 사 먹고 기다려요. 진우와 어머니가 집에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보름 뒤였습니다. 큰 이삿짐도 없었습니다. 낡은 옷 몇 벌과 책 상자와 남편의 낡은 손목시계가 전부였습니다. 영숙은 생전 남편이 혼자 쓰던 방과 창고로 쓰던 작은 방을 치웠습니다. 창문을 닫고 이불을 새로 펴고 새로 산 서랍장에 방향제까지 넣어두었습니다. 누가 보면 손주 맞이하는 할머니 같았습니다. 사실 영숙도 스스로가 조금 우스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남이라던 아이를 이제는 밥 시간만 되면 찾고 있는 자기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자연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인 영숙의 집에 올 때마다 어색해했고 수지는 진우를 부를 호칭조차 망설여 했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처음 영숙의 결정을 반대했지만 자신들이 반대해서 될 일도 찬성할 일도 아니란 걸 깨닫게 됐습니다. 진우 역시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물컵 하나 꺼내는 것도, 세탁기 돌리는 것도, 냉장고 문 여는 것도 늘 허락받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영숙은 그런 진우를 볼 때마다 일부러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만 눈치 보고 반찬 좀 더 집어라. 네. 내가 참기만 하면 내가 더 불편해. 식탁 위에는 때때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말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오랫동안 방황하던 가족이 집으로 다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딸까지 다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과 시금치나물. 평범한 집밥인데 영숙은 이상하게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태식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웃으며 밥 먹는 날이 많지 않았습니다. 늘 돈 문제나 다른 문제로 밥상이 편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민수가 진우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때요? 일은 잘 되고 있어요? 진우는 조금 놀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이번에 물류회사에 정직원으로 들어갔어요. 수진이 반색했습니다. 어머, 잘됐다. 아버지가 보면 좋아하셨겠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라는 말, 그 단어 하나가 누구에게는 자연스럽고 누구에게는 아직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마디가 식탁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다들 더는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태식의 빈자리가 이제는 아픈 비밀이 아니라 함께 기억할 자리로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밥을 더 떠주며 무심한 척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너는 아직 젊어서 더 먹어야 해. 진우는 웃으며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영숙은 혼자 거실에 나와 태식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슬픔과 안도가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여보, 거긴 어때? 거기선 발 뻗고 편안히 지내고 있어.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영숙은 괜히 그 움직임을 태식의 대답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람은 생전에 참 서툴렀습니다. 사랑도 사과도 설명도 다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거운 짐을 혼자 지는 방식밖에 몰랐습니다. 죽은 남편의 유산은 아파트나 보험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긴 진짜 유산은 한 사람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영숙은 그날 밤 오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에서 흘러나왔던 웃음소리가 아직 집 안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좋은 인연도 있고 악연도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귀한 인연일까요? 악연일까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 가족의 인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름다운 인생의 한 페이지를 계속 써내려가는 일에 큰 힘이 됩니다.